우리 최 교수님 먼저. 글쎄요, 뭐, 일단 청산이라는 말 자체 지금 언급하셨지만 별로 동의할 수 없고, 어떻게 역사를 청산할 수가 있는가 하는 거는 좀 말이 성립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왜냐하면 청산이라는 말은 그것이 잘못된 거와 잘못되지 않은 것을 판별할 수 있는 심판자가 전체되는 거고, 그것은 권력자 자신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 할 때 그건 굉장히 그 위험하고 수용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역사 의식이라고 보고요. 지금 현재 유럽에서 뭐 포퓰리즘 지금 아주 넓게 지금 확산되고 있지만, 포퓰리즘의 핵심적인 게 바로 그거잖아요. 네. 민주주의라고 하는 건 선거를 통해서 경쟁에서 다수가 일정한 기간 내에 집권을 해서 국가를 운영하는 것이고, 다음 선거에서 패하면 다시 야당이 되는 것이고, 이거는 경쟁이지 어떤 그 승자가 뭔가를 전체적으로 하여튼 강압할 수 있는 이념이나 가치 기준을 제시해가지고 이게 상대를 억압해서 이 다원주의적 요소를 부정하는 것은 민주주의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서구에서 이제 그런 현상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걸 포퓰리즘의 아주 본질적인 측면이라고 이제 비판도 하고 그러는데, 우리의 경우에도 이 이념을 가지고, 특히 민족주의라는 이념의 어떤 내용적 그 요소를 가지고 그 경쟁 세력이나 하여튼 그게 야당이면 여당, 여당이면 야당, 하여튼 이 정파적 하여튼 이념적 그 성격을 달리하는 집단은 한 사회에 다원적으로 존재해야지 마땅한데, 그런 것 자체가 가능하지 않는 상황으로 담론을 만들어가는 것은 이거는 상당히 그 위험한 이제 태도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제 좀 너무 그게 심하지 않느냐 이런 말을 한번 두 분 선생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아까 이제 파시즘 이야기까지 이준 선생이 하셨는데, 그러니까 현대 민주주의 위기 그러면 제가 현대 민주주의의 내파를 말씀드렸거든요. 그러니까 현대 민주주의 위기가 이를테면 쿠데타나 외부 세력의 어떤 침략에 의해서 야기되는 것이 아니라, 현대의 자유민주주의가 자유민주주의적 절차에 의해서 오히려 이를테면 국민의 동의하에 이게 위기를 맞게 되는 이런 전지구적인 현상을 볼 수 있고요. 이것의 한반도 버전이 저는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를테면 이제 조국 수석의 요새 이제 소위 패북 정치 폭풍처럼 수십 건을 이 굉장히 흥미로운 저는 경우라고 생각하면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하나는 이제 두 분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오히려 민주주의를 내세워 가지고 다수 민중의 지지라고 하는 이름, 거기다가 이제 민족주의적인 감성을 활용을 하면서 이를테면 갈라치기 하는, 분할 통치하는 전형적인 권력 정치적인 그런 양상. 그러니까 이게 민주주의적인 수단과 방법을 사용을 해서 민주주의에 위해를 가하는 그런 통치 형태를 유감없이 보이고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 차원은 이건 굉장히 흥미로운 건데, 이 이야기는 별로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이를테면 진보 지식인 조국이 그런 패북 정치를 이를테면 최대화 시킴으로써 저는 전국적 정치인으로 요 며칠 사이에 업그레이드 되었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정확히 이를테면 트럼피즘의 한국적, 그러니까 이-팔러틱스나 디지털 민주주의의 조국적 활용인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특히 한국의 보수 시민들이나 이런 야권에서 절대 이를테면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고, 그러니까 상대방을 정확히 알아야 그것과 이제 우리가 효율적으로 싸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디지털 민주주의의 위력에 대해서도 우리가 유념하면서, 동시에 그런 적폐청산론이니 친일파 담론이라고 하는 것은 지극히 위태로운 민주주의의 자해행위에 가까운 그런 것이라고 규정하지 않을 수 없죠. 우선 역사 청산에 대해서 우리 이사장님 의견 좀 듣고 싶은데,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일제시대 때 그 당시 국민학교라고 국민학교 다니시고 6.25 전쟁 겪으시고, 또 사실 우리 국가 발전에도 여러 경로를 통해서 참여하시고
그러신 분으로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이런 역사 청산론 뭐 이런 데 대해서 어떤 소회가 되시는가요? 혹시? 지금 집권하신 분들 특히 이제 점점 시간이 2년이 좀 지나니까 이제 정체성이 더 확실히 드러나는데 그분들은 그 문재인 대통령이 제일 존경하는 사람이 신영복 씨라잖아요. 본인이 직접 책에 글을 썼죠. 그 신영복 씨의 주장에 의하면은 이영희 교수도 들어갑니다. 신영복 씨의 주장에 의하면은 1623년 인조반정 이후 이 나라의 기득권을 한 번도 안 변했다는 거 아닙니까? 한 번도. 그러니까 노론이 지배했다가 노론 중에서 친일파가 돼서 일본하고 합병하고 그래서 이제 회정 때 30년 동안 잘 친일파했다가 그게 청산돼야 될 순간에 해방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또 친일파가 돼서 노론 친일파 이래서 이제 지금 이 순간까지 이제 아니, 지금 몰라서 한번 묻는 건데 신영복 씨 얘기. 네, 신영복 씨. 그 책에 나와 있어요. 일찍부터. 그리고 그렇게 그래서 제일 존경하시는 분이 그렇다는 얘기 그렇게 존경하시는 분이 그랬고 그래서 북한에서 김여정이하고 김영남인가 국가 수반이라고 하는 김영남이가 평창올림픽에 왔을 때 청와대에서 사진을 찍는데 양쪽에 김여정이 김영남이 놓고 뒤에는 신영복이가 통짜라고 하는 이거보다 다 큰 거, 이거 10m짜리에다 통짜라고 통이라는 그 신영복이 글씨에서 사진을 찍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 그런 입장에서 보면 친일파 이승만, 친일파 장면, 그리고 뭐 인천 김성수까지도 이제 친일파로 되어 있으니까 지금 그쪽 사전 명단에 그렇고 대법원 판결도 그렇게 나왔다며 지금. 그러니까 친일파 대통령, 친일파 부통령이 계속 나온 거지 이 나라가. 그러니까 그런 나라는 건 청산의 대상이지. 그런 거 아니겠어요? 아니, 이 사장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내가 아까 이 대한민국의 소멸이라는 것도 이제는 상정의 안에 있구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가 키신저식의 키신저식으로 트럼프가 시진핑하고 빅게임을 하는지 뭐 트럼프가 김정은이하고 스몰 게임을 하는지 뭐 트럼프가 아베하고 또 스몰 게임을 하는지 경우에 따라서는 그야말로 대한민국의 소멸이라는 것도 뭐 상정 범위 안에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네. 이 사람이 저는 이제 신영복 교수도 그렇고 이영희 교수도 이제 이 아마 두 분이 대통령과 이 정부 핵심 인사들의 멘토에 해당되는 그런 인물들일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을 비판도 했지만은 그분들의 어떤 사상적 스펙트럼이라고 하는 것은 한국 지성사의 지평 안에 저는 기속시킬 수 있는 분들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국가 소멸에 대한 위기의식과 관련해서 이제 이런 우려는 이제 제가 이해는 하면서도 좀 이제 과한 게 아니냐라고 하는 느낌이 들고요. 다만 이제 이런 건 있습니다. 그저 누구죠? 교토대 교수. 한국은 주자학의 국가다라고 하는 그 친구의 그 작은 책이 굉장히 작지만 사실은 전곡을 찌르는, 그러니까 아까 이제 우리 민족주의 그다음에 민족주의와 국가주의의 내재적인 기량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 안 한 부분이 우리 한국인의 거의 DNA에 내재화되어 있다고까지 생각이 되는 그런 도덕 근본주의, 명분론, 원리주의, 예, 이제 그런 점에서 특히 한국의 진보 진영, 그 다음에 현재 정부 여당의 핵심 그룹이 그런 어떤 그 위정척사적 세계관이나 역사관, 내 막대한 영향력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만은 사실인 것처럼 보여. 그래서 우리가 정말 21세기 현대인이지만 그런 위정척사적인 그런 근본주의적인 역사관과 진리관과 정치관을 우리가 정말 극복했는가, 지식인들 포함해서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통절한 자기 성찰을 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 윤평준 교수님이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은 여전히 주작의 영향을 받는 도덕 근본주의 국가다. 그러니까 현실보다는 이념과 명분을 중시한다. 상당 사실 인정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죠. 근데 이제 문제는 여기에서 있는 것 같은데 너무 이제 현재 집권하고 있는 세력이 너무 이념과 명분을 중시할 때에는 지금 세계 정세는 급변하고 있고 우리가 사실 한 치 앞을 바라보지 못할 정도로 변화하고 있거든요. 기술적인 측면에서도 4차 산업혁명 변화하죠. 국제 정세에서도 신냉전 체제로 진입하고 있죠. 그 안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극동아시아에서도 사실 중국과 한국과 일본의 관계가 이제 변화하고 있는 이런 현실을 제대로 봐야 되는데 너무 명분과 이념에 빠지다 보면 이제 현실을 제대로 보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까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신영복 씨가 그렇게 얘기했다면 한 번도 기득권 세력이 바뀐 적이 없다. 이 사실 어불성설이죠. 예, 자기네들도 기득권 세력인데 엄연한 국가 계급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제 그렇지만 이제 이 정부가 등장하면서 내건 목표 중에 하나가 주류를 바꾸겠다. 이런 의미에서 아마 제가 보기에는 민족 감정을 건드리고 민족이라는 이런 연대감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활용하려고 그러는 의도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은 듭니다. 이제 문제는 이제 우리가 이제 마지막 주제를 좀 다뤄보려고 그런데요. 이제 최근에 사실 이제 일본이 이제 한국에 대해서 수출 금지 조처를 내림으로 인해서 이제 본격적인 한국과 일본 사이에 이제 경제 전쟁이 이제 벌어지게 됐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 문재인 정부는 사실 지난 2년 됐죠. 2년간 사실 한반도 평화제체 구축이라는 의미에서 남북한 문제에 너무 집중하고 몰두하다 보니까 사실 이렇게 급변하고 있는 이런 정세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 아닌가라는 사실 의구심이 듭니다. 이제 이런 의미에서 현재 변화하는 이런 사실 정치적인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떤 이제 국가와 민족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미래지향적으로 취해야 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과 관련돼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최재욱 교수님. 네, 저는 저는 지금 현재 이준희 교수님 말씀대로 이제 세계사적 변화라고 그럴까? 이거는 우리가 정말 실제로 눈앞에서 좀 이렇게 벌어지고 볼 수 있고 느끼게 되는 그런 큰 변화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우선 우리가 놓여 있는 한반도의 상황이라는 게 지금 정부가 또 이렇게 여러 가지 민족주의를 내걸고 하는 것도 결국은 이 남북한 간 평화공존, 이 탈냉전을 한다고 그렇게 이제 할 수밖에 없고요. 이제 그렇게 하는데 그것을 궤도하는, 이제 가이드하는 이념적 지표를 민족주의에다 둔다는 것은 제 생각엔 좀 이렇게 좀 방향착오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데요. 왜냐하면 민족주의를 하게 되면 우리가 반일 그게 본질이기 이제 핵심이기 때문에 일본하고 한국의 관계를 제대로 합리적으로 설명하고 하여튼 그걸 관계를 설정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생각이 들죠. 왜냐하면 우리가 일본을 그렇게 부정적으로 보고 적대되는 대상이라고 본다면 해방 후에 냉전이 우리의 또 가까운 현실 아닙니까? 그 앞에서 우리가 식민지 통치를 받았다는 것도 중요한 경험이지만 우리가 지금 현재 살고 있는 현재 현실이라고 하는 것은 전후의 냉전 체제의 산물이라고 또 그게 더 가깝고 직접적이잖아요. 그런데 일본하고 한국의 관계는 냉전이 만들어낸 관계는 세계적인 질서에 있어서 뭐라 그럴까 하여튼 공산주의 체제에 대응하는 미국과 일본을 하여튼 동아시아에서는 주축으로 하는 한국과 포함하는 이 세력이 동맹 관계를 통해서 동아시아의 질서, 이제 하여튼 공산주의 팽창이라고 할까, 이
이거를 견제하고 막는 이런 역할을 하게 되는, 말하자면 이 국제 정치의 권력 관계에서 하나의 그 동맹 관계였고 일 수밖에 없는 관계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제 그 지금 이 관계는 이제 쭉 지속되는 것이고, 그런데 이제 일본을 우리가 지금 친일파 청산이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충분히 그 식민 지배에 대한 이 보상을 하고 하여튼 책임을 묻고 이렇게 단죄해야 할 기회가 없이 그대로 우리의 그거를 현실을 인정하지 않는 결과가 되는 거죠. 냉전. 그러다 보니까 일본을 항상 배제하고 이 미국과 한국의 관계만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위상, 국제정치적인 위상을 보게 되는 이런 지금까지 가 그렇게 해왔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한국은 역설적으로 일본을 가장 증오하고 적대하지만 일본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일본의 존재 자체가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이런 결과를 가져왔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지금 현재 이런 한일 관계를 운영하게 될 때 여러 측면의 문제가 생기겠죠. 그러니까 뭐 당장 경제적인 지금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국제정치적 남북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 제가 지금 이 정부의 무슨 대북 정책에 무슨 어드바이스를 한다든가 이러면 일본 한일 관계를 통해서 말하자면 미국에게 우리가 말하고 이제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을 일본을 통해서 미국한테 얘기하도록 하고 하는 이런 관계를 통해서 풀어나가는 게 더 합리적일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일본은 없는 걸로 하고 할 뿐 아니라 더 적대적인 것으로 만드는 이런 관계라고 하는 것이 너무 현실주의적, 국제정치는 힘의 관계라고 하는 건 현실주의적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접근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에 대한 개념이 너무 없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관계, 우리가 한일 관계가 너무나 적대적인 그것은 일본은 지금 어떻게 보면 중국과의 관계에서 지금 일본이 하여튼 그 평화 헌법을 가졌기 때문에 무장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중국은 팽창하는데 일본은 지금 그 한국하고의 관계가 이렇게 악화되는 것이 일본의 개헌 문제라든가 일본이 무장화하는 평화헌법을 하여튼 개헌하는 문제에서 좋은 조건을 만들어주는 이런 이제 결과도 될 수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우리가 동아시아의 국제정치적 그 힘의 관계가 변하는 게 냉전적인 구도가 형태적으로는 반복되는데 그 내용에 있어서는 이제는 공산주의와 자유주의나 자본주의, 시장 자본주의 이 대립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형태의 말하자면 경제력이라든가 테크놀로지의 그거라든가 국력의 하여튼 이 팽창이라든가 이런 그 지배 원력을 둘러싼 마치 과거 19세기식 힘의 관계 같은 이런 현상으로 오히려 되돌아가는 것 같은 느낌을 갖게 되는데, 이런 관계 속에서 우리가 좀 더 현실 변화를 본질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안목과 이 비전과 그 이해를 못하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오는 게 저는 굉장히 부정적인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는 우리가 좀 더 유럽의 우리 이 교수님이 유럽에 대해서 잘 아시지만 유럽의 전후 질서라고 하는 게 EU라는 게 만들어질 때 불란스하고 독일이라는 게 말하자면 유럽에서 가장 대표적인 적대 국가고, 이거는 전쟁을 쳐도 1870년부터 도대체 몇 번 전쟁을 쳤습니까? 그리고 아주 원수라면 원수인데도 전후에 완전히 두 국가가 협력을 해서 EU라고 하는 새로운 이 집적으로 다른 어떤 그 정치 공동체를 만들어내고 새로운 세계 질서를 만드는 그런 거를 우리가 볼 수 있는데, 비전이라고 하는 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한국에서는 남북한 대땅트를 접근하는 데 있어서는 새로운 비전, 이 변화된 사회를 이 세계를 이해할 수 있는 비전과 현실주의적인 권력 관계를 이해하는 게 보다 더 급선무지. 과거에 우리가 역사적인 경험도 중요하지만 여기에 메모리 돼가지고 이거 하여튼 계속 이거를 이제는 좀 더 희석화시키면서 이제 다른 방향으로 앞으로 나가야 할 그거를 더 갈등을 이렇게 증폭시키고 이러는 방법은
좀 뭔가 하여튼 이 방향이 좀 잘못돼도 분명히 잘못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예, 우리 아까 윤평준 교수가 조국의 페이스북 정치, 뭐 페북 정치 그러니까, 이야기하셨는데 조국의 의견에 의하면 그러면 최장기 교수님은 친일파. 전형적인 친일파. 이건 뭐 네, 그래서 농담입니다만. 차 교수님 말씀에 전폭적으로 공감하고요. 정말 답답하게 생각하는 것은 아까 위정적사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조국 수석을 비롯해서 대통령도 대동소이한 것 같아요. 거의 현대판 21세기적 사대부적 의식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국가 전략적 사고가 결여되어 있고요. 제가 항상 주장하는 것은 한국에서 국사를 가르칠 때도 특히 한반도 주민들의 경우에는 적어도 동아시아 삼국사하고 한반도 내부 역사를 거의 동등한 비중을 갖고 가르쳐야만 우리의 민족주의적 정서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함정으로 전락하는 걸 피할 수 있는 굉장히 유효한 그런 제도교육 수단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한반도의 역대 왕조나 정권들에게 공이 하나의 이제 특징이 있는데 우리 이웃 국가들하고는 결정적으로 다른 부분이죠. 그래서 우리가 제국 경영의 경험이 전무하기 때문에 굉장히 일국주의적으로 사유합니다. 그래서 한반도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결코 자기 충족적으로 분단을 포함해서 또는 앞으로 통일도 그렇겠죠. 자기 충족적으로 일국주의적으로 진행되는 것이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사태라고 하는 것을 국제정치적으로나 인류 보편사적으로 세계사적 관점에서 보면 너무 자명하게 보이는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떤 당파적인 그런 사고를 넘어선다면. 그래서 제가 항상 요새 이제 강조하는 게 문재인 정부가 진보 정부를 자임을 하니까 DJ 이야기를 제가 계속 하게 되죠. 그래서 저는 박정희 전 대통령하고 김대중 전 대통령이 역사상 최대의 한국 현대사에서 최대의 라이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서로 죽이려고 했던 그런 관계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한일 관계의 결정적인 중요성, 즉 한일 관계가 우리에게 갖는 대한민국에 갖는 또는 통일 한반도에 갖는 사활적 중요성이라고 하는 점에서는 저는 두 사람이 악수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잘 아시는 것처럼 65년에 한일 기본협정을 박정희가 정권 붕괴의 반보 위기 직전까지 몰리면서 당시 CIA 보고서가 어젠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미국 CIA 당국에서도 박정희 정부 넘어가겠는데? 라고 할 정도의 시민사회의 민심의 전면적인 반대를 넘어서서 이제 그걸 밀어붙인 거고, 자, 민주투사로서의 또는 그런 보편 지식인으로서의 DJ가 한일 기본협정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그걸 왜 몰랐겠습니까? 그러나 역사라고 하는 것은 청산될 수 없는 것이고, 그런 이를테면 그림자까지도 우리가 껴안고 가는 것이 역사고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그런 투철한 현실주의 정치인이었기 때문에 잘 아시는 것처럼 1998년에 김대중 오부치 선언, 그러니까 21세기를 향한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이라고 하는, 이게 저는 한일 관계의 극점이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때 또 DJ가 이건 시민사회의 격렬한 반대가 있었습니다. 일본 대중문화 개방을 밀어붙였죠. 이게 바로 이제 21세기 한국이 경제 강국에 못지않은 매력 국가로서의 결정적 자원이죠. 문화 국가로서 등장하게 되는 한류의 시발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저는 박정희는 한국의 진보들이 혐오하기 때문에 증오에 가까운 감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건 그렇다 손치고, 자기들 진보의 거의 아버지에 해당되는 DJ의 이런 공략과 비전에 대해서는 좀 더 심중하게 왜 DJ가 이렇게 미래지향적으로 전향적으로 일본 관계를 풀어나가려고 했던가라고 하는 것을 자체적으로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고요. 지금 식의 이런 어떤 정치적인, 현실 정치적인 목표를 위해서 한일 관계를 또는 민족주의적인 감성을 이용하는 이런 태도는 정말 국가 이성에 반하는 태도라고 할 수밖에 없죠. 네. 이게 이제 자연스럽게 다시 이제 민족 국가 뭐 이런 오히려 돌아오는데요. 사실은 이제 민족이라는 감정이
뭐 일본에 대한 저항으로 생겼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현실이기는 하지만 사실 우리나라가 이렇게 발전되는 과정에서 냉전 체제를 겪으면서는 이제 사실 정치적 이념의 경쟁이고 체제의 경쟁에서는 대부분의 한국 국민들은 제가 알기로는 제 뭐 어릴 때 성장 과정에서도 늘 느낀 것이지만 중국과 북한과 가깝다고 느끼기보다는 오히려 자유민주주의 질서를 채택하고 있는 일본과 미국에 훨씬 더 가깝게 느낀 거 사실이거든요. 어떤 의미에서는 사실 뭐 한일 협정이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기는 하지만 한국이 산업화될 수 있는 원동력이 된 것도 사실이고 미국의 원조와 지원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발전한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이런 국가적인 자부심과 정체성에 사실 이웃과의 아주 긴밀한 협력 관계가 중대한 역할을 했는데 문제는 이게 이제 균열이 일어나고 완전히 이제 붕괴되기 시작했다는 점이 상당히 이제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냥 우리 최장직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웃에 대해서 너무 모른다, 너무 민족의 이 프레임에 갇혀 있다 보면 일본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제대로 활용도 못하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아주 어떻게 보면 어처구니 없는 질문일 수도 있지만 아베가 도대체 왜 이 한국에 대해서 경제보복 조치를 단행했다고 생각하세요? 혹시 이사장님? 내가 아베라면 당연히 하겠고. 그러니까 어떻게 그러니까 이제 상상으로는 이제 동의하신다는 거잖아요. 봐야 돼요. 네. 한국의 민족주의라고 하는 측면하고는 또 다르게 이제 대한민국의 정체성 내지는 정통성이라고 하는 그것은 주로 이제 근대화의 성공을 통해서 이루어졌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났을 때부터 뭐 최소한 아주 그냥 뭐 내가 58년에 신문기자를 시작했는데 그때만 해도 봄 되면 을에 그냥 매일 내가 이제 지금 신문기자에서 쓰는 게 이제 뭐냐면 매일같이 한두 건 있는 게 이 노숙자 죽는 거 길가에 추워서 냉동에 죽는 거 그리고 그 쓰레기통에서 보고알 먹고서 죽는 거 매일 한두 건 꼭 있었어. 이제 그런 잡설이고 자만 근대화 과정에 있어서 한 가지 우리가 이거 역시 그 일제 식민지를 거쳤기 때문에 오는 특성인데 그런 대한민국의 근대화의 정통성을 만드는 데 있어서는 바로 분단을 만든 그 원인이 큰 기여했단 말이에요. 미국과 일본이라고 하는. 미국은 아시다시피 테오도르 루스벨트는 시모노세키 아니라 어디야 프리무스 조약하고서 그래 한국을 러시아에서 떼서 일본한테 주고서는 그 다음에 노벨상 탔어요. 노벨 평화상.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면 모순적인 그런 한일 이 근대화 과정이 있는데 일본한테 식민지가 됐다고 하는. 마찬가지로 그 이유 때문에 해방 후에는 분단 때문에 미국이라고 하는 영향력 때문에 일본이 한일협정을 안 할 수가 없었고 또 이 미국이 만든 가트 체제 안에서 자유무역을 안 할 수가 밖에 없었고 또 더 아주 구체적으로다 아주 문화인력적으로다는 이병철이나 정정이나 구인회나 이 한진의 그 양반 일대나 다 일본말을 한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 미국 원조 자금에서 들어온 돈과 공장을 짓는데 미국의 아주 최근 거는 너무 모던해서 못 써. 한국에 안 맞아. 나는 그걸 변압기 교과라고 그러는데 일본이 변압기 역할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본은 자기에 적응해서 미국의 최신 기술을 갖다 일본에 맞게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더 발전시키고. 그러니까 이 이병철이나 김주영이나 구인회나 한국의 다 그 일본만 했기 때문에 그게 적응이 가능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더 자기 사업이 더 고도화될 때는 예를 들면 이제 증정씨 밑에는 증생이가 있고 구인회 씨 밑에는 구평의 동생이 있고 이병철이도 또 뭐야. 그 과정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미국이 준 시장과 일본에 준 기술과 자본으로 해서 이게 된 거란 말이에요. 그것이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근대화 성공에 말하자면, 예, 그런 설명을 안 하지, 일본은 그런 얘기들은 안 하지만 실제로는 만약에 1950년대 미국 원조자금 막 들어오고 이제 뭐 60년대까지 할 때 이병철이가 일본말을 못했더라면, 영어도 못하는 건 물론이고, 정주영이가 일본말을 못했더라면, 난 그 직접 들었어요, 정주영 씨한테. 일본 사람, 참, 자기가 상대에서 기술도 얻어오고. 제가 이사장님 말씀에 좀 더 다른 측면을 예. 첨언하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내 얘기하지 않으면. 아직 죄송해요. 예. 그러니까 그런 대한민국의 근대화 과정의 그 특이성. 다른 나라는 그런 거 좀 어렵죠. 다른 제3세계에서. 미국, 일본, 그러니까 미국이라고 하는 가장 최신의 그걸 일본이라는 컨버터를 통해서 받아들여서 드디어 거기서 거꾸로 일본을 이기고 이제 나가는 것이 바로 이제 이 반도체와 조선이란 말이에요. 그거는 일본이란 존재를 중간에 안 두면 그 설명이 안 되는 대목이에요. 어떻게 그 뭐 얘기 길어지니까 뭐한데 어떻게 정지현 씨가 일본의 조선소를 갖다가 하기로 결심을 하고 그걸 기술을 어떻게 얻어왔는지, 이 삼성이 어떻게 반도체를 초기에 저거 했는지. 그러면 대한민국의 근대화의 정통성에서는 일본을 뺄 수가 없어. 미국을 뺄 수 없듯이. 그러니까 뭐 여러분도 다 저쪽이 유럽 계시지만 다 이제 미국 가고, 뭐 나도 미국 소공부 하고, 뭐 대한민국의 뭐 우리 때는 뭐 하다못해 교회 원조 자금이 됐건, 미 국무성 자금이 됐건, 뭐 미국 재단이 됐건, 대학이 됐건, 뭐 우리 제돈 갖고 간 사람이 있어요. 다 이 공짜 돈 공부했죠. 이제 그런 그것이 북한 같은 저런 아주 그냥 뭐 난 그 북한은 김일성주의지, 난 먼저 민족주의란 말 붙이기도 싫은데, 그런 김일성주의 같은 거는 독특한 체제에는 아주 정면으로만 붙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일본은 아베 같은 경우는 왜 그렇게 이제 했냐는데, 한국의 그런 이제 일종의 중진국을 넘어서 반도체가 계속해서 성장을 했더라면, 또 자동차가 좀 지금 같은 페이스로 계속 나가면은 그냥 선진국이 아니라 선진국 중에서도 탑클래스 선진국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냥 선진국이 아니고, 뭐 선진국, 뭐 이태리도 선진국이라고 스페인도 선진국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이태리, 스페인 보고서 누구 뭐 탑클래스 선진국이라고 안 그러거든. 그럼 우린 정말 이제 이게 지금 같은 페이스로 만약에 산업만 보는 거예요. 먼저 정치도 뭐 교육 이런 건 또 다른 문제예요. 그러면 보면 선진국 갈 수 있어요. 진짜 탑 선진국. 지금 반도체는 여기서 이제 뭐 여기 얘기 드렸는데 이제 아마도 실패할 것 같은데, 결국 우리가 여기서만 지금 AI 반도체까지만 우리가 따라갈 수 있으면은 그건 확실하게 세계를 지배하는 거예요. 확실하게. 미국, 독일도 이제 여기 한테 매달리게 되는 중. 근데 지금 거기서 꽉 막혔거든. 지금 그러잖아도 삼성 제치고 이제 구글이니 이런 데는 자기 독자적으로 좀 반도체 하려고 그러거든. 독자적으로. 뭐 얘기가 길어지니까 거기로 하고. 요컨대 그런 데다가 중국의 등장이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거, 우리는 중국한테 어차피 사대주의 하는 많은 그 심리적인 렘넌트, 그 잔존이 있기 때문에 별로 의식을 안 하는데, 왜 저렇게 시진핑이가 저러는데도 불구하고 여기는 태평성대, 지난번에 그 문재인 대통령이 베이징 대학 가서 한 오리지널 텍스트 한번 읽어보세요. 꼰대 고난한데 풀 텍스트 좀 읽어보세요. 정말 정말 있을 수 없는, 참 있을 수 없는 표현과 정말 참 치욕을 느끼는데, 근데 아베 같은 극우 입장에서 시진핑의 등장을 어떻게 보겠어요? 미국보다 더 급한 거예요, 저 사람 입장에서. 그래서 저 사람도 한국하고 잘 지내고 싶겠지.
근데 이건 자기 방향은 너무 안 맞거든 지금. 응? 이쪽 문재인 법은 이거는 이제 대결의 상대야. 그야말로 자기 아베 생각대로 개헌을 할 수 있고 군대를 가질 수 있고 독자적인 그 작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나라를 가지려면은 이건 오히려 걸림돌이야 이게. 그러니까 그건 당연하죠. 그리고 뭐 이 김에 저 삼성 같은 거, 뭐 삼성 같은 거 하나 쓰러뜨리면 뭐 우리 지금 우리나라의 최대 약점이 그거죠. 이제 우리나라가 정말 근대화되고 성공했다고 그러고 여러 가지로 그래, 성공은 왜 틀림없지만은 또 우리나라의 5,500만이라고 하는 규모가 그런 그 앰비규이티, 애매모호성을 갖고 있어서 대단히 어렵긴 하지만은 만약에 삼성이 무너지고 현대자동차가 무너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사장님 우선 거기까지만. 그러면은 아까 자꾸 내가 대한민국 소멸이라는 걸 얘기했는데 국가 선별. 예. 그거다 이미 해운은 다 무너졌어요. 네. 해운. 스위스 같은 나라도 세계 해운 5대 해운 회사의 하나가 스위스인데 대한민국 둘이 뜬 게 다 무너졌어요. 지금 항공회사 지금 아시아나좀 국영기업체로 되어버렸지. 은행 관리로 넘어갔지. 한진 저게 지금 이거 어떻게 될지 몰라요. 지금 우리가 신문만 보고 얘기하니까 저 안에 소속원들은 어떤 심정이겠어요 지금 그 안에. 정치이래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정말로 우리가 자강이라는 거 생각 안 할 수 없어요. 예. 이제는. 그 주제는 또 다른 주제이니까 일단 이사장님 말씀을 아주 짧게 요약을 하면 아마 아베가 충동적이고 멍청해서 이런 뭐 경제보복을 할 리는 없고 이제 움직인 것은 일종의 위기 의식인데요. 하나는 이제 중국의 부상으로 인한 위기 의식이고 두 번째는 자칫 잘못하면 한국으로부터 추월당할 수 있다는 위기의식, 그 다음에 이제까지 긴밀하게 협력해왔던 연대관계가 깨질 수 있다는 위기의식으로 어쩔 수 없이 이제 필연성이 어느 정도 내포되어 있는 거죠. 아베가 취한 경제보복 조치는 아마 역사적인 현실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일종의 소위 말하는 투키디데스의 함정이죠. 사실 일본이 지난 한 세기 100년 동안은 아시아 최강 국가였고 제가 알기로는 2010년도에 경제대국 2위 자리가 일본에서 중국으로 넘어갔는데 이때까지 42년 동안 세계 경제대국 2위 자리를 차지했거든요. 근데 이제 패권이 넘어간 상황에서 어떻든 미국과의 협력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패권과 영광을 되찾겠다는 이런 의도를 가지고 완전히 국익의 관점에서 움직인 거죠. 이런 상황에서 제가 보기에는 문재인 대통령은 이것도 아주 단순한 질문인데요. 일본의 이런 경제보복 조처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한 건가요? 아니면 당한 건가요?